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117회 겨울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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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뺀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승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원과 댓글을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자당씨님께서 또 한 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자유로운 당근씨님께서 네. 이번에는 뒤에 해피 뉴 이어라는 와우. 말과 함께 후원을 해주셨어요. 오, 저희를 또 신년 인사를 또 잊지 않으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약간 감사합니다. 세뱃돈 받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으로 10,000원을 감사히 저희가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좌로 이제 닉네임은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메시지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700 구독자 축하라는 말과 소중한 700원을 보내주셨고 오, 곧 이어서 이제 바로 댓글 2,000 축하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2,000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와. 아주 의미 있는 금액을 보내주셨네요. 진짜. 아마 네.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700, 2,000 클럽을 달성했다는 말을 클럽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급하게 만들어서 네. 자랑을 조금 했더니 축하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2,000 댓글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이제 3,00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1,000, 3,000 클럽에 가는 건가요? 아, 가야죠. 어. 올해 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상큼따구님께서 팟빵을 통해서 3,1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3,100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니까요. 오. 보통 이럴 때는 남는 그냥 아, 금액을 그치. 그럴 확률이 높은데. 아니 저희 방금 말한 3,100 클럽을 네. 가자는 의미로 아, 그쵸. 3,100 클럽 뭐야? 그걸 자꾸 만들어주지 마요. 12월 31일에 후원을 해주셨나? 그것도 아닌데. 아닌데, 어. 1월 1일인데. 어쨌든 감사한 걸로. 엄청 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보내주신 금액은 저희의 녹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큼따구님의 댓글을 유랑님께서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상큼따구님께서 신년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2023년에 꾸준히 방송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살수록 느끼는 건데 뭐든지 시작하고 그 시작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700명까지 구독자를 늘릴 때까지 꾸준하게 방송을 해준 저희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싶다고 아주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근데 이거 700명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맞아요. 특히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조금 까불면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 700명도 힘들고 뭐 2년 넘게 하는 것도 힘든데 아마 다 상큼따구님과 같은 분들 덕분이 아닐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방송에 좋아하는 부분이랑 더 바라는 부분까지 같이 남겨주셨는데 네. 센트님이랑 유생님이 중간중간에 뭐 전시나 공연 같은 거 추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밌게 들으셨고 또 올해는 뭐 정치적인 발언까지 포함된 좀 더 공격적인 방송을 해보면 어떻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좋죠. 네. 어떻게 눈빛이 생각하십니까? 흔들리는데요? 근데 저희가 시즌3 할 때 네. 네. 이번 시즌은 안 해본 걸 해보자 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도 저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총선 전에 총선 타이밍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오, 기대됩니다. 네. 그때 한번 각자 후보가 돼가지고 약간 게임하듯이 출마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별 생각 안 했어요. 지금 막 지어낸 것 같은데. 어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후보가 된 것처럼 제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드리면 네. 세 분이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이런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왠지 토론편의 냄새가 아니다 싶으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유생님도 읽어주시죠. 네, 처절한 몽타주님께서 상큼 따구님처럼 새해 인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개교환센을 처음 알게 되셔가지고 정주행하면서 좋으셨다 이런 말씀 나눠주셨고 네. 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빈 시간을 채워주는 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몽타주님의 빈 시간을 채워주는 소리다 이런 말씀이 너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척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대댓글 남겼습니다. 아, 음. 처절한 몽타주님. 철저한 몽타주님 아닙니다. 처절한 사과하세요. 네. 사과하세요, 유랑님. 아마 신년 인사처럼 이렇게 또 처절한 몽타주님께서도 올려주신 것 같고 네. 신동부다님도 올려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신동부다님께서도 새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작년 한 해 개교환생과 함께여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씀 건네주시면서 신동부다님께서도 저희 했던 것처럼 연말 정산을 해보셨나 봐요. 그런데 공유를 하다 보니 이 정도면 1년에 한 번만 봐도 된다. 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의 행복까지 바라주시는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콩순이의 건강과 행복도 빌어주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잘 자라고 있죠, 콩순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 성질이 생겨가지고 이제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다고요? 네. 싫으면은 막 호통을 쳐요.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구나. 네. 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진짜 커나가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맞아요. 네. 뭐 끝입니까? 이상입니다. 올해도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부다님도 감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와주신 리버풀 서포터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괴담편으로 입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몬 편을 들으시다가 뭐 길 가다가 이렇게 포켓몬 카드를 우연히 발견하셨다고 그래서 소름이 돋았다고 너무나 에피소드가 훌륭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그런 말 있었어요? 왜 지어내? 왜 지어냈어? 사실 소름이 돋았다는 말만 해주셨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방송을 만들고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 사진까지 올려주셔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거의 잊혀진 에피소드였는데 네. 다시 수면 위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런 포켓몬 카드가 나오나 보네요. 엄청 많이 나와요 요새도. 그리고 특히나 외국에서는 네. 저 카드 가지고 뭐 중고거래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리자몽 카드가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좋아하는 리액션 영상 같은 것들도 엄청 조회수가 높고 뭐 이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랑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피소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항상 와주시는 관뚜껑님, 가영증님, 마티스 팡님, 빌바오오님, DJ 띠오님, 신동부다님, 처절한 몽타주님, 상큼 따구님, 피노키오 K님, 포스카 11님, 송이 S님, 모르겠다님 함께 해주셨고 처음으로 와주신 리버풀 서포터님도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겨울편의 마지막 시간인데 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겨울편을 맡게 됐습니다. 네. 제가 겨울편을 지난 3개를 쭉 보니까 네. 약간 베컴 3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뭐야? 근데 조금 민망하더라고. 왜요? 겨울을 지워도 네. 뭐 그렇게 큰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요. 조합이라서. 아니 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뭐라고요? 그래서 이 겨울편의 취지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네. 네.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나라도 겨울이란 주제에 충실한 에피소드를 들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는 겨울 스포츠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피겨스케이팅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 근데 이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생님이 원래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겨울 스포츠만 좋아하시는 건가요? 겨울 그러면? 스포츠를 주로 좋아해요. 오. 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겨울 스포츠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오.
겨울 스포츠 하면 많은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네. 스키도 있고, 보드 타시는 분들도 있고, 링크장에 가셔가지고,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혹시 뭐 겨울 스포츠 중에 보시는 거든 하시는 거든 좋아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는 거는 없고 네. 보드 타는 거 좋아해요. 오, 진짜? 네. 어. 어렸을 때 가족들이 스키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그래서 스키장에 되게 자주 갔었는데 처음에 스키로 입문했다가 보드로 갈아타서 지금은 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뭐 되게 수준급으로 잘 타요? 뭐 수준급까진 아닌데 그래도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을 만큼 오, 우와. 그러면 수준급인데? 진짜 멋있다. 수준급이네. 이거는 삼겹자 코스에서 타세요? 갈 수 있어요. 오. 이거는 약간 겸손해서 오는 네. 거고 그러니까. 진짜 잘 탈 것 같은데. 맞아. 아니요. 그렇게 잘 타지 않고 사실 성인 되고 나서는 자주 못 갔어요. 아. 주로 가족들이랑 갔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스키를 타다가 뭐 넘어지면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잘 안 가다 보니까 저도 성인 되고 나서는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한 살면서 한 100번 넘게 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와. 미쳤다. 어? 미친 정도야? 저 태어나서 한 번 갔어요. 아 진짜요? 어, 스키장이에요? 스키장을. 어. 와, 짱이다. 한창 열심히 탈 때는 진짜 매주 갔었어요. 오. 시즌권 같은 거 끊고. 네. 오. 와. 그래서 좋아합니다. 오. 좋네요. 저는 하는 건 없고 보는 네. 것만. 뭐 보세요? 뭐 보세요? 보통 동계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네. 진짜 어릴 때는 보통 새벽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 챙겨봤죠. 그리고 뭐 쇼트트랙 같은 거는 그 세계 선수권 같은 거를 하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챙겨보고 특히나 음. 어릴 때는 한국 선수들 나오는 거 하나하나 챙겨보는 거에 재미를 많이 느껴서 네. 요새는 뭐 그런 열정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직접 하지는 않고 왜냐면 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네. 움츠러들게 되고 네. 평소에 하는 뭐 축구 같은 것도 겨울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겨울에 하면 찝찝함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땀이 덜 땀이 나고. 덜 나니까. 네.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안 해요. 못 해요. 네, 못 하는 편이고 스키는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못 배워가지고 이 성인 돼서 타려니까 배우고 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던 사람이면 가서 탈 텐데 이게 안 타던 사람이 타려고 하니까 배우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욕은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맞아. 너무 추운데 굳이 밖에 나가서 겨울에 추움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고 보는 것은 저도 동계올림픽 할 때 보는데 전 빈동님만큼 막 챙겨보는 편은 아니고 할 때만 봐요. 그냥 뭐 나와 있을 때? 낮에 할 때. 아. 그러니까 TV에 낮에 방영이 되거나 할 때는 이제 챙겨서 보거든요. 네. 경기 시간 파악해가지고. 근데 새벽에까지 일어나가지고 보는 편은 아닙니다. 네. 네 분 중에 가장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 같은 거는 안 타봤어요? 스케이트도 타봤는데 몇 번 타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얼음판에서 춥게 운동하는 것이 괴롭더라고요. 네. 수족냉증이 또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본인은 네. 더 힘들지. 추위에 약해가지고. 네. 유생님은 어때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저도 겨울 스포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스키 배워본 적 있고 근데 스키를 자주 타지 못했어요. 근데 되게 타는 거 좋아했고 스케이트도 링크장에 몇 번 가본 적은 있는데 잘 타지는 못해요, 사실은. 네. 인라인을 오히려 더 잘 타는데. 네, 근데 오히려 그 빙판에서 타는 스케이트는 몇 번 안 가봐가지고 네, 그래서 배우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 가장 사랑하는 겨울 스포츠, 보는 것으로서 사랑하는 겨울 스포츠가 피겨스케이팅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된 게 바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자랑이라 불릴 수 있고 또 두유노 클럽의 거의 그렇죠. 뭐 1순위이자 그렇죠. 네, 여자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매력적인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김연아 선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짧은 역사, 뭐 기술들 짧게 살펴보고 또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김연아 선수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연아 선수가 이 방송을 듣고 네.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어떡하죠? 우리 넷이서 네. DM을 매일같이 링크로 보내면은 혹시나 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 하트 하나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가지고요. 그렇죠. 네.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시작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피겨스케이팅. 네. 추운 나라. 찍어보자. 한번 찍어보시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운하 하면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땡, 러시아, 땡, 체코, 땡. 막 던지지 마시고요. 그 바닷물이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보다 높아가지고 운하를 통해서 풍차를 통해 가지고 바닷물 빼낸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네, 풍차하면 떠오르는 네덜란드죠. 음.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아, 네. 그래? 예. 오,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게요. 왜냐면 네덜란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떠오르는 사람이 마땅히 없는데.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 말고 그냥 스케이팅 아, 자체의 스케이팅. 예, 역사가 음. 한 13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운하가 얼었을 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운하를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면서 네. 네. 소식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마을과 어. 마을 사이를 다니면서. 네. 네. 쇼트트랙이나 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네덜란드 선수들 본 것 같아요. 쇼트트랙보다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되게 강자들이 많았던 걸로 어,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스케이트가 이제 운하를 매개로 이제 잉글랜드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음. 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꽃 피우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인공 링크장이 생기기도 하고 또 피겨 스케이팅 클럽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꽃피게 된 나라는 잉글랜드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의 몇몇 왕들이나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나폴레옹 3세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 이런 사람들 모두가 이제 열정적인 스케이터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을 띈 건 아니겠죠? 뭐 그냥 이렇게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네. 즐겼겠죠? 그렇죠. 어.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스케이트를 그냥 링크장 위에서, 그러니까 빙판 위에서 그냥 활주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날의 피겨 스케이팅 형태로 발전한 데는 이제 미국 사람의 역할이 컸어요. 네, 그래서 1850년에 필라델피아 출신의 에드워드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강철 날이 달린 스케이트를 선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 스케이트를 통해 가지고 복잡하면서 멋진 동작, 뭐 턴, 스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 혁신이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860년대로 오게 되면서 발레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잭슨 하인즈란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요가라든지 뭐 춤 요소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서 오늘날의 피겨 스케이팅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1860년대요? 네, 맞습니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리고 이 피겨 스케이팅이 올림픽에 채택된 것은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였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행된 것은 1924년에 샤모니 동계 올림픽 이후에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 피겨 스케이팅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피겨 스케이트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마다 이제 좀 다 그 날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알고 있으신 게 있나요? 뭐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네. 일자로 길고 네, 그 높이가 높다 그래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은 되게 짧고 그다음에 뭐 날이 좀 덜 서 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은 하는데. 네. 그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날이 살짝 몸 안쪽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하기 좋게 만드는 그런 날이고, 스피드 스케이팅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좀 길죠. 네. 근데 이 피겨 스케이팅은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은 앞에 토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까슬까슬하게 톱니처럼 나 있는 부분이 토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겨 스케이팅 날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어려운데 엣지라 그래가지고 네. 날 안쪽이 U자로 파여 있습니다. 안쪽이 네. 그러니까 다른 스케이트에 비해서 날이 좀 두꺼운 편인데 네. 실제로는 그 안쪽이 U자 형태로 파여 있어요. 그래서 음. 날이 실제로는 그 평행선으로 두 개의 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인 엣지가 있고 아웃 엣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핀이나 뭐 점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평가에서 들어가는 뭐 감점 요소 막 이런 것도 뭐 엣지 이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엣지를 어떤 엣지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돌고 뛰고 이런 동작이 많다 보니까 네. 발목이 높아요. 어. 다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발목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츠처럼 올라와 있지 않고 이제 운동화처럼 내려가 있는데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츠 형태로 발목까지 올라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발목을 잡아줘야 해서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리고 이 그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빙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빙판의 얼음의 질이라고 불리는 빙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피겨 스케이팅의 얼음판, 빙상 같은 경우는 얼음이 0도에서 얼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영하 2도에서 5도 정도를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도에서 얼음 표면으로 스케이트 날이 확 지나게 되면은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분자층이 살짝 형성되게 돼요. 네. 네. 얼음 위로 물이 살짝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꽁꽁한 얼음 위로 그 물 분자를 타고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는 적 근처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 바깥쪽에 녹는 현상을 우리가 표면 녹음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이 표면 녹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얼음을 미끄럽게 만들고 네. 그 위를 이제 피겨스케이터 선수들이 타고 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안 되면 뭐 자주 넘어지나요, 그렇죠. 선수들이? 넘어지거나 부상이 너무 쉽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림픽 보면 음. 빙질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늘.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그 유명해지기 전에 연습할 때는 전용 그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다 타고 나면 잠깐 비는 시간에 연습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빙질이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본 적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국에 이제 이런 피겨 스케이터들을 잘 양성하거나 지원이 많은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을 위한 전용 링크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피겨 스케이팅이 개인 운동이라 가지고 네. 개인이 전부 다 모든 돈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네. 물론 후원도 받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 롯데월드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빙상장. 네. 그럼 거기서 피겨 연습하는 유망주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아,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연습이 절대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다 사람들이 뭐 동물 보듯이 이렇게 맞아, 지켜보고 맞아. 이러는데 네. 이게 연습이 어렵겠구나라고 어릴 때도 생각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짓지 않으셨어요? 빙상장을 네.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왜 가짜 뉴스를? 근데 지었을 것 같은데? 뭐 한번 그럴 찾아보죠.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음. 피겨 스케이팅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종목은 이제 남녀 싱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죠. 남자 싱글, 여자 싱글 있고요. 그다음에 페어가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두 사람이서 하는 페어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이스 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이스 댄스는 약간 그 댄스 스포츠 있잖아요. 그거를 네. 좀 옮겨온 개념이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김연아 선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자 싱글, 뭐 남자 싱글, 남녀 싱글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남녀 싱글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 연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가 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쇼트 프로그램은 2분 50초 동안 이제 지정된 기술들을 딱딱딱 수행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펼쳐지는 게 이제 프리 스케이팅이 있어요. 네. 이건 4분 10초 동안 굉장히 이제 뭐 원하는 기술들을 막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뛰어야 되는 이런 제한도 없는 건가요?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 건 있고. 네, 제한은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쇼트와의 차이라고 하면은 네. 쇼트에서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 구성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구성 같은 경우는 뭐 트리플 점프를 한번 반드시 넣어야 되고 뭐 반드시 뭐 스텝 이후에 뭐 점프를 뛰는 게 한 번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프리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느슨한 네. 룰을 적용시키는 거죠. 전체적으로 몇 번의 점프만 뛰면 된다 이런 식의 혹은 뭐 몇 번 뭐 스핀을 몇 번 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느슨한 조건만 있는 거고요. 네. 쇼트 프로그램 조금 더 타이트한 조건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프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프리도 4분 10초. 4분 네. 10초. 실제로 해서 쇼트 2분 50초, 프리 4분 10초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감점 요인이 돼요. 네. 그럼 프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제한 안 되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피겨 스케이팅은 최고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고 싶은 대로 주게 되고 그래서 매년 이제 신기록이 막 생기죠. 네. 그러니까 네. 인플레가 돼가지고 네, 김연아 맞아요. 선수 세계 신기록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전에는 그 몇 점 만점제로 해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뭐 5.5, 4.5 이렇게 다이빙 그 채점하는 방식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좀 폐해가 많았어가지고 네. 지금은 테크니컬 스코어, 그러니까 기술 점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성 점수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두 개의 점수 나눠가지고 이제 점수 채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물론 이 스포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음악에 맞춰서 안무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술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스포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의 주관,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그 기술 점수들마다 정해져 있는 점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몇 점 더 이제 추가 점수를 줄 건지도 다 심판이 맘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사람의 주관이 많이 반영된 그리고 그 피겨 연기를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 반영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항상 늘 논란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싱글 피겨 스케이팅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려보자면은 피겨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점프, 스핀, 스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점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트리플 악셀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점프가 6종류가 있습니다. 예, 점프는 그 스케이트 날을 이용하는 엣지 점프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토픽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스케이트 앞쪽에 있는 톱니를 이용하는 토 점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톱니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탁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날아오를 때, 네. 점프할 때. 활주하다가 토픽을 팍 찍고 나서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회전하는 게 예, 점프를 하는 게 토 점프. 네. 엣지 점프는 쭉 활주하는 미끄러지는 상태에서 엣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회전하는 게 엣지 점프입니다. 그래서 토 점프에는 이제 토, 룹, 플립, 러츠 이 세 가지 점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엣지 점프에는 룹, 쌀코, 악셀 이 세 가지 점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프 회전수에 따라 가지고 한 번 회전하면 싱글, 두 번 회전하면 더블, 세 번 회전하면 트리플, 네 번 회전하면 쿼드러플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세 번 회전해서 악셀 점프를 뛰면은 트리플 악셀이 되겠죠. 네. 세 번 회전하면서 러츠 점프를 뛰면 트리플 러츠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됩니다. 항상 볼 때마다 뭐 3번 돈다는 건 아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게 이 점프를 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 원리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빠른 이제 활주를 하게 됩니다. 네. 빠른 활주로 막 비행기가 마치 날아오르듯이 빠른 활주를 이용해 가지고 속도를 이제 확보를 하고요. 네. 그 상태에서 몸의 반동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약간 비틀었다가 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살짝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회전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몸의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탁 놓으면서 팽창시키면서 이제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점프 같은 경우는 점프 스케일이란 개념이랑 비거리란 개념이 있거든요. 네. 점프 스케일은 얼마나 높이 뛰는가, 그다음 비거리는 얼마나 멀리 뛰는가예요.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점프 스케일이나 비거리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이었어요. 그치. 네. 우리가 실제로 그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뭐 잘 뛰네 정도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진다고 합니다. 약간 채공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긴 느낌으로. 맞아요. 막 슬로우 모션 같은 거 보면 특히나 더 잘 드러나고. 네. 그렇죠. 네. 대단한 선수였죠, 실제로는. 그리고 스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그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피겨스케이팅의 스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어떤 실험이 있냐면요. 어떤 학생이 회전판 위에서 막 돌아요. 네. 도는데 손을 넓게 피면은 천천히 돌아요. 근데 손을 갑자기 안쪽으로 모으면은 빨리 돌죠. 네. 이걸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체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네. 그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래서 피겨 스케이터들이 몸을 넓게 피게 되면은 천천히 돌고요. 네. 손을 안쪽으로 모으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돌고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돌다가 이렇게 천천히 될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피는구나. 네, 손이나 다리를 벌린다든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핀에는 보통 업라이트 스핀이라 해서 이제 서서 도는 스핀이 있고요. 또 앉아서 도는 C 스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카멜 스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를 뒤로 젖혀가지고 예, 도는 카멜 스핀 혹은 레이백 스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를 해서 올랐다가 뭐 혹은 젖혀서 돌기 때문에 플라잉 C 스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이 스텝 시퀀스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점프도 뛰었다가 이제 회전됐다가 스핀도 했다가 하다가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신나게 안무를 하는 시간이 돼 있고 보통은 이제 빙판을 쫙 가로지르면서 이제 다양한 기술, 스텝 기술들을 보통 보이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스파이럴이라든지 네, 다리 올리는 건가요? 네, 다리를 올려서 쭉 활주하는 형태. 그다음에 뭐 이 스텝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작이 있어가지고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되게 재밌는 스텝 기술 중에 하나는 스프레드 이글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빙판에 몸을 기울여가지고 활주하는 기술도 있고 이나바오라고 해가지고 활주를 쭉 하는데 이제
허리를 뒤로 쭉 젖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걸 최근 동계올림픽에서 차준환 선수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맞아요. 준나바오라고 보통 부르는 네. 차준환 선수 이나바오를 준나바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기술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실제 기술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산점이 붙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네. 교과서에 가깝게 이제 구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점프의 질이나 뭐 스핀의 질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가산점을 주게 되죠. 네. 그러니까 기술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네, 그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실제로 그 점프 같은 경우는 사실 피겨 스케이팅의 꽃은 점프라 볼 수 있는데 네. 점프 같은 경우에 이제 엣지 점프 중에 악셀이라는 점프가 있어요. 네. 이 악셀은 다른 점프들은 보통 뒤로 활주해서 뒤로 뛰게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뒤로 쭉 활주하다가 뛰게 되는데 악셀은 앞을 보면서 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을 보고 뛰어가지고 뒤로 착지합니다. 그러면은 트리플 악셀이라고 한다면은 세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세 바퀴 반을 돌게 돼요. 그래서 이 악셀 점프 같은 경우는 일단 반 바퀴 더 돌기도 하면서 이제 앞을 보다 보니까 무서워요. 상당히 공포감이 심하대요. 그래서 어려운 점프이기 때문에 다른 점프들에 비해서 기본 점수가 높아요.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점프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본 점수 그다음에 추가되는 가산 점수를 나뉘게 되죠. 그래서 워낙에 기본 점수가 높으니까 아사다마오 같은 선수들이 트리플 악셀은 할 줄 아는데 다른 예술 점수에서 막 떨어지고 네.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고 다른 거에서 뭐 넘어져도 다른 다 성공한 선수들보다 뭐 점수가 높은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뭐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볼 때는 많이 넘어졌는데 왜 저 선수가 점수가 높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점프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콤비네이션 점프라 그래가지고 세 바퀴 연속으로 도는 점프도 있고요. 네. 근데 여성 피겨 스케이터 중에서 이 세 바퀴를 도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는 굉장히 이거를 잘 구사했죠. 네. 맞아. 최근에는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갑자기 러시아 선수들이 막 네 바퀴씩 도는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그래요? 저 최근에 올림픽 봤는데 네. 정말 잘 돌아요. 정말 잘 돌아요. 요새 대빵이 누구지? 제일 러시아 잘하는 선수예요. 사람? 이름이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잘 도는데 어린 선수예요. 그치. 네. 근데 피겨는 한 10대 중후반이 거의 전성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20대 넘어가도 사실 어렵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러시아 선수들이 갑자기 네 바퀴씩 도는 선수들이 나타났는데 대부분 약물로 인해서 네, 그래서 도핑 의혹들이 제기됐고 실제로 사실로 밝혀지면서 대부분 퇴출됐죠. 네, 퇴출됐고 지금은 이제 특히나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쿼드러플의 시대입니다. 다 네 바퀴씩 돌아요. 네, 그래서 장난 아닙니다. 그 남자 선수들 남자 피겨 싱글을 보시면은 이제 그 힘이 느껴집니다. 네. 한유인가? 그 일본에 한 명 있잖아요. 한유 유주르. 네. 네. 그분은 은퇴를 했어요. 걔요? 예. 그래요? 걔 이혼도 했던데? 결혼은 한다지 않았어요? 결혼했다가 한 2달 만인가 기사 이혼해가지고. 봤다. 네. 그 와이프 분이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대요. 자기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팬들이 극성이어가지고 시달렸다고 그래서 이혼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추억의 선수들이 많아요. 그 피겨에 보면 미셸 컨 기억하십니까? 미셸 컨. 네. 진짜 미셸 오랜만에 듣는다. 그 사람이 너무 옛날 사람인데? 난 그 사람이 짱인 줄 알았어. 근데 김연아 선수가 사실 네. 지금 영상으로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잘했던 것도 같고. 근데 이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맞아. 선수들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건 자명한 사실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 전에는 네. 거의 미셸 컨 딱 한 명 기억하고 안도미키 안도미키. 기억하십니까? 김연아 안도미키, 선수랑 그럼요. 동시대에 활약을 맞아요. 했던 사람이죠.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피겨 강국은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한유 유주루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독보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 뛰었고 쿼드러플을 막 밥 먹듯이 뛰었고요. 네, 그리고 점프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네. 다른 선수들이 휙휙휙 돈 다음에는 이분은 휘리릭 도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팬도 워낙 많았고 잘생기기도 했고요. 근데 네. 걔는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분은? 왜 모함해요? 아니요, 그게 이상하다기보다는 되게 네. 특이해. 그러니까 만화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요? 약간 일본스러워요. 제스처 그래요? 같은 것들도 그래요? 근데 그게 어머. 컨셉이에요?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성격인 것 같아요. 컨셉에 취한 사람 같아. 조금 오글거려요. 네, 그걸 보시면. 궁금하다. 근데 문제는 잘하고 네. 또 잘생기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지. 예를 예를 들어서 정말 많습니다. 시상식에 올라갈 때 이렇게 네. 점프를 해가지고
막 손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만화 주인공 같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그럴 수 있지. 영상 한번 봐요. 영상 한번 봐요. 네.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강국이 될 수 있었던데 이유가 있나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데 이 피겨란 종목이 재밌는 게 체형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체형이나 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성장기 있는 선수들이 1cm, 2cm만 커도 점프가 달라진대요. 점프를 하기 어려워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아담한 키, 그 다음에 체형이 조금 왜소한 사람이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날씬한 사람들이 사실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양 선수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발육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시기에만 잘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어떤 기량이 확 죽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이제 동양권 선수들이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긴 팔과 다리가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팔과 다리가 길면 오히려 점프에 방해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맞네요. 네, 그래서 참 특이한 종목이라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의외로 서양 선수들 중에 보면 약간 짤뚱이라 그래야 되나? 키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짤뚱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기준이 김연아 선수로 이렇게 맞춰지니까 네. 피겨를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게 길고 얇고 뭐 이러겠구나 하는데 막상 피겨를 보면은 네.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많아서 좀 맞아요. 당황할 때가 많았던 걸로. 실제로 그 피겨 스케이팅을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타고 있으면은 높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지상에 내려오면 되게 작대요. 의외로.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그거 인형은 왜 던지는 겁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왜 던질까요? 문화 아니에요? 일종의 문화겠죠. 그러니까 네. 뭐 다 마치면 인형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좀 왜 생겼나 좀 의문이더라고요. 한유 같은 선수들 진짜 많이 봤던데. 정말 많이 봤더라고요. 맞아요. 볼 때마다 집에 가서 저거 어떻게 처리할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딱, 안 가져가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저는 기부한다고 들었어요. 김연아 선수는 아. 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일리아 말린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왜요? 쿼드러플 악셀을 돌아요. 여자? 남자. 남자? 네 바퀴 반을 도는데 와. 악셀을 돌고, 그러니까 보통 활주를 쭉 하다가 이제 점프를 해야 점프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데 네. 조금 살짝 가다가 갑자기 트리플 악셀 돌고 막 이런 식의 엄청난 선수가 최근에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3바퀴씩 도는지 맞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겨스케이팅 보면은 막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네. 막 그 빙판에서 너무 자유롭게 활주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스포츠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피겨가 프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거죠? 뭐 상금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그래요? 있는데 턱도 없이 부족하긴 하죠. 실제로 피겨 대회는 ISU라고 이제 세계 빙상 연맹 거기서 이제 주최를 하게 되는데 네. 1년에 대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별로 열리기도 하고 그랑프리라는 게 열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승자를 모아온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랑프리 파이널이라는 거 열고 뭐 4대륙 선수권 대회라고 해가지고 선수권 대회도 있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올림픽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대회들이 열리고요. 거기서 상금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겨라는 종목 자체가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뭐 수상을 해서 상금을 받는다 쳐도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그런 아픔들이 있죠. 피겨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유명해진다면은, 그러니까 일본처럼 피겨 시장이 이제 크다면은 보통 아이스쇼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수익금을 얻기도 하고, 이제 뭐 김연아 선수처럼 유명해지게 되면은 광고도 찍고 네.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개인 운동이다 보니까 국가 지원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는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하면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연아 선수. 네. 저는 그 특정 주얼리 브랜드랑 JS나? 네. 네. 그 광고랑 그 광고에서의 김연아 선수 이미지가 너무 머릿속에 크게 박혀 있어서 사실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JST나에서 그러니까 광고도 하고 후원을 받았었을 때는 피겨 대회 나갔을 때 JST나 목걸이나 귀걸이를 항상 착용하고 나왔었죠. 그래서 연하 목걸이 해가지고 막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어떤 짤이었던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에 대한 다큐를 촬영을 하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있나? 뭐 그런 선수한테 가가지고 뭐 이런 거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무 음. 생각 안 하면서 한다라고 대답했던 게 되게 아.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맞아요.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는 그 대회 때 언제였더라? 밴쿠버였나? 그때 첫 금메달 땄을 때 네. 네. 제 기억으로는 아사다마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였는데 아사다마오가 클린 연기를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네. 그래서 내심 잣됐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잔뜩 쫄아가지고. 그리고 그 아사다마오 코치 있어요. 그 약간 타라소바 코치. 마녀 같은 사람 한 명 있어. 네. 걔가 의도적으로 그 김연아 선수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막 박수 치고 환호 지르고 이러는 거야. 맞아요. 골 보기 싫게. 음.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연아 선수를 잘 몰랐으니까 네. 망하겠는데? 왜냐면 저걸 안 흔들릴 수가 있나? 이 선수 생각으로 딱 봤는데 김연아 선수가 거기서 약간 피식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웠나? 뭐 맞아요. 그랬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배짱이 정말 대단하구나. 네. 그리고 그 배짱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한 게 그 한 장면으로 다 설명이 돼서 네. 그 장면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코치가 일부러 멘탈을 흔들려고 네. 한 행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걸 보고 내가 흔들리나 봐라라는 그런 표정으로 야, 맞아. 그런 석소를 표정이었어. 살짝 지으면서 나갔었죠. 맞아요. 저는 어느 대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검은색 피겨복을 입고 죽음의 무도에 네. 맞춰가지고 네. 연기하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게 그때일걸요? 그게 그때예요? 아니요, 그거는 제임스 그래요? 본드 메들리고. 그래요? 네. 그 전 시즌 프로그램이 아마 죽음의 무도였을 거예요. 네. 근데 죽음의 무도 그 프로그램 하실 때 제가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저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하고 왔죠. 그냥 공부? 공부하고 와가지고 뭐 이제 좀 놀아볼까 하면서 봤겠죠, 그 영상을.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얘기했었어요. 우리도 성공하자. 아니. 그러면. 그 영상 봤냐 하면서. 제 끌어내리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또래가 잘하면 뭐라 해야 돼? 자극받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있죠. 네.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는 피겨 불모지라고 불렸던 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피겨 스케이팅 하던 선수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지원도 없고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15세 미만에서 이루어지는 선수들이 이제 주니어 선수들인데 거기서 김연아 선수가 갑자기 상을 타고 옵니다. 네. 그때 헝가리인가 어딘가 해서 상을 타고 와가지고 갑자기 나라가 발칵 뒤집혀져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타났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2006년, 2007년 시즌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5세 이상이 되는 거겠죠. 이제 일본에서 펼쳐졌던 그 경기였어요. 거기서 그 록산느 탱고라는 그 음악에 맞춰서 물랑루즈 OST죠. 맞춰서 쇼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이때 심지어 그 전에 허리 부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때 록산느 탱고라는 그 매혹적인 음악에 맞춰가지고 탱고 연기를 펼쳐요. 여기서 이제 스파이럴 시퀀스를 하면서 갑자기 석소를 짓는 그 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록산 탱고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쇼트 프로그램 세계 신기록.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난리 났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수가 나오다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종달새 비상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안무를 했는데 이때 막 많이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사실 이때 이 프로그램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튜브에 있는데 넘어지는 모습조차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목도 종달새의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피겨를 사랑하는 한 종달새 한 마리가 마치 비상을 하기 전에 좌절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듯이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피겨계가 발칵 뒤집히게 되죠.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나타났고 모든 6개 점프를 모두 구사할 수 있으면서도 그 점프의 퀄리티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네. 그 이후 2007년에서 2008년 시즌에는 쇼트 프로그램으로는 박쥐서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기하고 그다음에 프리스케이팅은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 넘버를 이제 연기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2008년, 2009년 시즌에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죽음의 무도 그리고 세에라자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난다. 네. 이 죽음의 무도가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리스마 넘치고. 네. 마지막 그 맞아요. 장면이 이제 입을 딱 벌리면서 손을 딱 맞아. 뻗는 그런 거는 그리고 소름 돋아.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지금 생각나가지고.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고개를 세 방향 돌리면서 째려보는 그런 안무가 있어요. 네,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세이라자데라는 곡은 이제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작곡한 교향시인데 네. 이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때 의상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빨간색 예쁜 옷을 입고 천일야화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정말 세이라자데 빙의해가지고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게 되죠. 네. 항상 생각하는 건데 곡 선정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곡을 그러니까 사실 피겨 스케이팅은 음악과 같이 연출되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곡 선정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선수들 보면은 조금 밋밋한 곡도 많이 선정하고 또 이제 드라마틱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무리 잘해도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김연아 선수는 진짜 곡을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의상도 맞습니다. 맞아요. 매번 완벽했던 것 같고. 메이크업도. 맞습니다. 메이크업이요? 네. 메이크업 실제로 자기가 다 한대요. 그래요? 네. 죽음의 무도 때 메이크업 네. 중요해요. 그쵸. 이렇게 딱 눈 아니, 검게. 저는 예술적으로만 봐가지고. 예술이에요 메이크업. 그래요? 그러면 이 곡 선정이나 안무를 짜는 것까지도 이 선수의 역량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무는 안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무가 보통 피겨 안무가가 따로 붙어가지고 이제 네. 상의를 해가면서 안무를 만들어가고 곡 선정이나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가 따로 있어서 네, 그 코치와 함께 상의해가면서 만들어가죠. 네. 네, 물론 이제 곡 선정도 안무가가 참여를 하겠죠. 사실 그래서 개인 운동이지만 사실 코치 고용해야 되고 안무가 고용해야 되고 뭐 그렇네요. 그래서 그리고 뭐 따로 의상 제작해야 되고 피겨 스케이트 또 제작해야 되고 하여튼 되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를 안 하면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때 이 죽음의 무도와 세에라자데 이 프로그램들은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권하고요. 이때 뭔가 달라졌다. 김연아가 달라졌다라는 그 느낌 많이 받게 됩니다. 달라졌다? 그전에는 조금 어린 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되게 성숙한 스케이트를 보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서 10년이 골든 시즌이라 불리는 밴쿠버 올림픽 시즌이었고, 네. 이때 이제 제임스 본드 메들리, 007 제임스 본드 메들리가 쇼트 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이 조지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네, 요 두 가지 곡을 선보이게 되고요. 이때 이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되죠. 네. 특히 이제 이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이었던 조지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같은 경우는 김연아 선수가 이제 피겨 스케이터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무 속에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숙한 피겨 선수가 되기까지의 그 모습들을 안무로 표현하는데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클린 프로그램을 딱 한 다음에 이제 손을 번쩍 든 상태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네, 너무 그랬나? 네. 사실 김연아 선수가 어떤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울지 않거든요, 잘. 네. 완전 대인배여가지고. 근데 이때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 저는 항상 울어요. 한번 봐야겠다. 네, 그 영상을 지금 봐도 막 너무 슬프고 네,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서 11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올림픽 이후에 약간 슬럼프가 오게 되죠. 네. 원하는 걸 이루다 보니까 이제 약간 허무한 감정이 들었나 네. 보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거의 그냥 은퇴할 나이 아니었나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 정도 됐어가지고 사실은 은퇴도 이상하지 않았던 나이였죠. 네. 근데 이제 이때 잠깐 나왔던 프로그램이 지젤 발레곡을 쇼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리스케이팅으로 오마주 투 코리아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리랑이 아마 이제 편곡된 음악을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약간 조금 슬럼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 쉬다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12년, 13년 시즌이었던 뱀파이어 키스 그리고 레미제라블 이 두 가지 넘버를 가지고 됩니다. 네. 그 코치랑 한번 이별하잖아요. 맞아요. 이때쯤이에요. 그때요? 네, 데이비드 오서코치인가? 네, 그 사람이랑 결별하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컴페티션, 그러니까 그 경기로는 마지막 시즌이었던 2013, 14년도 시즌이 바로 소치 올림픽 시즌이었고요. 네. 이때 나왔던 곡이 어릿광대를 보내줘.
샌드 인 더 크라운이라고 이제 스티븐 손드하임이라는 그 대단한 뮤지컬 작곡가가 만든 곡이죠. 예, 이 프로그램에서 노란색 그 의상을 착장하시고 네. 이제 연기를 했었고 이 곡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풀인가요? 숏? 쇼트. 아. 네. 프리는 그리고 아디오스 노니노라 그래가지고요. 네. 그 피아졸라,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곡이죠. 피아졸라요? 네. 그 누구야? 음악가. 음악가요? 네, 탱고를 이제 클래식으로 격상시킨 대단한 작곡가인데 이 아디오스 노니노라는 말이 뭐 안녕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프로그램은 마치 이제 컴페티션 현장을 떠나는 그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한국의 관객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자기 팬들 네. 이런 분들에게 좀 안녕을 전하는 작별 인사를 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때 물론 사실상 금메달이지만 사실 그 뺏긴 금메달이 그 누구였죠? 친 소트니코바. 그게 맞죠? 형광나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은메달이긴 하지만 사실상 금메달이라 봐야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김연아 선수의 어떤 그 김연아 선수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네. 그 소치를 끝으로 아예 은퇴를. 네,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아, 네. 당시에 뭐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소치도 사실 할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네. 평창 그 티켓 때문에 그 선수들 뭐라 그랬죠 그거? 참여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출전 티켓. 출전 네. 티켓 때문에 아마 그 계속 이어갔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 네. 스스로도.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두 그 어릿광대를 보내줘랑 아디오스 노니노 같은 경우는 클린 프로그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수를 몇 번이나 하는 그 소토니코바라는 이상한 그쵸. 사람한테 진짜 어이없었어요. 맞아요. 어이없게 뺏겼죠. 그 나방처럼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 그 갈라쇼에서 네. 이상한 형광 나방 같은 맞아, 그 깃발 들고 맞아. 나와가지고 하다가 걸려 넘어지고 막 혼자 음. 난리를 쳤습니다. 아, 근데 또 네. 김연아 선수는 뭐 그냥 의연하게 맞아요. 대처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끝난 맞습니다.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디움에 올랐다가 이제 나오고 나서 나중에 눈물을 보였어요. 그것도 남아 있는데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막 인터뷰하면서 음. SBS 해설인가? 음. 뭐 이름 특이한 사람 있나? 방상아. 방상아. 네. 아, 죄송합니다. 기억을 제멋대로 해가지고 할때 그분이랑 인터뷰하는데 막 둘이 엄청 울고.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오. 각별한 관계거든요. 맞아. 그것도 있잖아요. 그 시상식 할 때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에 키스했는데 갑자기 금처럼 바뀌는 짤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김연아 선수 특유의 그 의연함이 사람을 되게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 평가들이 있는데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점프의 교과서로 불리고요. 스텝, 점프, 스핀 모든 요소를 최고의 퀄리티로 수행해내는 선수.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또 여자 싱글 피겨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아직까지도. 네, 그녀를 뛰어넘는 선수가 없다. 지금 아무리 뭐 4바퀴씩 뛰다 할지라도 김연아 선수의 어떤 그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음악과의 어떤 매칭이라든지 그리고 아름다운 표정과 그리고 유연한 어떤 동작들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선수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선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선수는 많지 않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 중에 하나가 올 포디움이란 기록인데 네. 시니어 데뷔 이후로 한 번도 시상대에 안 선 적이 없어요. 아. 모든 경기에서 3위 밖으로 국내 경기 모든 경기에 3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다. 네, 이거는 정말 피겨 역사상 없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올림픽 2연패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2연패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즌 스윕이란 개념이 있는데 시즌을 스윕, 그러니까 휩쓸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시니어에서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는 세계 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다음에 그랑프리 파이널 이 세 개를 모두 우승할 경우에는 시즌 스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시즌 스윕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평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 평창에서 그 장면도 생각난다. 그 성화봉송하기 전에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거 안 봤어요? 봤어요. 그 장면이 되게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특히나 이제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갈라쇼에서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맞아. 노래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제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네,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맞아. 뿅짱. 기억나십니까? 뿅짱.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각종 인터뷰니 자료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널려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볼 때마다 참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린 선수가 저렇게까지 대담하고 의연할 수 있고 이런지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참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고 뭐 기부도 너무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전 국민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나 싶기도 네. 합니다. 노래도 잘해. 아, 그래요? 네. 노래 잘해요. 오, 네.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보고 있으면 쉽게 꺾이지 않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든 종목이잖아요. 스포츠인데 그거를 꾸준히 해올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단단해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돼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게 되게 좋아요. 보고 있으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또 포레스텔라의 고우림이라는 그 가수와 함께 결혼하셔가지고 또 네. 아름다운 신혼. 근데 그분 군대 가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아름다운 신혼을 잘 어울려요.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선남선녀가 만나서.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차세대 피겨 스케이터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뭐 계속 언급했지만 피겨는 돈이 진짜 많이 드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 실제로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코치가 이제 그 김연아 선수의 어머님께 어머니 피겨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네. 실제로 뭐 집도 거의 파실 뻔했다고 하고 막 엄청 빚도 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귀족 스포츠라 불릴 정도로 스케이트를 사는 거, 그다음 연습장 대관료, 코치 비용, 안무 비용, 의상 비용 등등 개인이 짊어지게는 굉장히 큰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피겨 스케이터들을 위한 지원이 참 없다는 것도 너무 아쉬운 일인 것 같고요. 네. 또 수명이 짧아요. 키가 크고 신체 조건이 바뀔 때마다 점프 퀄리티가 달라지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이제 선수 생활을 못 한다는 단점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선수들이 나중에 뭔가 할 수 있는 진로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코치를 하거나 안무를 짜거나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실제로 김연아 선수는 세계 신기록도 갈아치우고 온갖 네.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개인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없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홀로 그 모든 연습도 해야 되는 와중에 CF 찍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홀로 감당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피겨라는 게 참 멋있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기술적 요소도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예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어떤 그 국가의 문화적인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저는 스포츠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그 나라에 많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꽃피워진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졌겠지만 앞으로도 차세대 피겨 스케이터들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눈에 띄는 선수들은 아직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차준원 선수가 가장 눈에 띄기도 하고 그 밖에도 김현겸 선수, 현겸 선수, 네. 저는 그 유연 선수였나요? 유영 선수, 유영 선수. 네, 네. 그 여자 선수죠. 네. 저는 무슨 임은수였나요? 이문수요? 그런 선수 있지 않나요? 있었던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문수 씨? 최근에 여성 네. 스케이터 중에 가장 각광받는 분은 이혜인 선수, 김예림 선수, 김예림 선수. 네. 그리고 신지아 선수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이문수 씨 계시네요. 네네. 2003년생. 저는 차근차근 유망주 이문수입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남자 선수 중에 서민규 선수 이런 분도 있고요. 네. 이런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또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너무나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이 다들 관심을 너무 꺼버린 게 아닌가 싶긴 해가지고.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모두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이터 선수분들. 네. 근데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이문수 선수는 은퇴했답니다. 네. 방금 전 기사가 2017년 기사라서 그래요?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람. 그러게요. 정말 관심
새삼 많이 끄고 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네요. 근데 계속 막 언론에도 보면은 제2의 김연아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선수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것 맞아요. 같아서 좀 전방위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방금 얘기하긴 했는데 저도 소치 이후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사실 풀로 영상을 본 기억도 없고 네. 차준환 선수가 뭐 어디에서 뭐 메달을 땄다 혹은 뭐 유영 같은 선수가 제2의 김연아다 이런 기사만 봤지 조금 구체적으로 많이 파고들어서 관심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면 김연아 선수 이전으로 우리나라 피겨 시장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려스럽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김연아 선수가 우리한테 준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아직은 희망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 피겨 시장에도. 그래서 선수들을 앞으로는 더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네. 곡봉 한 사발 드셨군요. 네. 진짜 피겨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피겨 스케이트라는 장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에는 김연아 선수의 정말 노력이 컸던 것 같고 새삼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그냥 뭐 선수하는 거 아니고 그냥 취미용으로 스케이트를 배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기억들이 좀 많아요. 아이스링크에 갔는데 네. 맨날 엎드려 뻗쳐만 시키고 막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그 스케이트 날로 얼음 파가지고 막 얼굴에 눈 뿌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그냥 그렇게까지 엄청 심각하게 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때 되게 와 장난이 아니구나 이 판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옆에 조금 더 진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입지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됐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 위치까지 가기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빈둥님이 말씀하신 거 연장선으로 앞으로 이만큼까지 올라왔으니 이게 더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후세대를 위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국민적인 관심도 관심이지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좀 놀라워요. 아직도.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를 지원하거나 해주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게 놀랍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동계올림픽 중계를 보더라도 한국 선수가 안 나오면 안 틀어주거든요. 네. 근데 모든 종목을 틀어줄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메이저한 스포츠 위주로만 3사가 다틀 때도 있고 심지어는 케이블까지 다 장악할 때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작은 스포츠들은 피겨뿐만이 아니고 작은 스포츠들은 관심 받을 기회조차 못 갖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언론이라든지 국가적으로도 그런 작은 스포츠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뭐 유튜브에 영상 많으니까 네. 어떤 거를 보면 좋겠습니까? 뭐 그래도 명불허전 최고의 프로그램이라 부를 수 있는 네. 밴쿠버 올림픽의 프리 스케이팅. 네. 뭐라 그랬죠 아까 그? 조지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바장조. 네, 요걸 들어보시면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가는 길에 한번 네. 같이 감상하시는 걸로. 네, 아마 눈물이 콸콸 흐르실 거예요.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운다 그랬죠 그때. 맞아요. 네. 같이 울게 돼요. 좋습니다. 봐야겠습니다. 봐야겠습니다. 끝인가요 그러면? 끝입니다. 네, 그럼 오늘 겨울편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겨울편의 기획자이자 아주 과감하게 시도를 했던 유랑님께서는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네 패널 다 겨울이라는 키워드에 아주 부합하는 본인도 낀 겁니까? 네. 겨울한
에피소드를 잘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겨울을 한층 더 겨울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 몇 번 나오는 거야? 겨울스럽게 보내는 건 뭐예요? 겨울 하는데. 네. 겨울.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특집으로 또 찾아오게 될 텐데 제 특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월간 인서트죠? 그쵸.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지나고 다다음 주에는 새로운 특집, 아주 흥미로운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